조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 드디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주말인데 날씨는 흐립니다. 오늘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5월 1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기사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웬만한 대학을 나온 그 학생, 청년들도 경제신문을 쉽게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게 돼서 제가 사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는 또 심층분석으로 따로 또 별도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이 또 여전히 큰 이슈입니다. 내년 다음 달 21일, 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이군요. 5월 1일이니까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 스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면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과 5월 21일 날 백악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면에서는 기술 동맹, 반도체나 5G 같은 기술 동맹이 있고요. 바이든은 여러 차례 동맹 기반 공급 체인, 글로벌 공급 체인이 아니고 동맹 기반 공급 체인,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 ABC를 주장을 했습니다. 동맹 기반으로 기술 동맹을 해야 한다.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5G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이 바로 국방과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다행히 거기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핵심 국가라는 것은 뭐 순전히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는 뭐 인력도 공급해 양성해 주지 않고 있는 40년 넘는 평균화 정책을 해왔지만은 삼성 반도체라든지 기업들의 불굴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서 미국이나 중국 양쪽으로부터 기술 동맹에 참여하는 협공을 받고 있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신 문제가 한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신이 지금 당장 없어서 접종을 중단한 사태까지 나왔기 때문에 백신 문제. 그 다음에 대북 전략과 코드 문제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북 전략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강경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대화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쿼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대중 방위체제, 대중 포위망이죠.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미국은 한국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기술 동맹과 더불어서 쿼드, 안보 동맹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계속 고려를 하고 또 대통령은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미 동맹에는 일본이 중요한 축입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미 간은 그런 삼각 체제로 되어 있는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아주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백신 문제, 쿼드 가입과 백신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백신 스와프도 논의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반중 전선의 이견을 좁히기. 이것이 먼저 돼야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제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와 반중 전선의 이견을 좁힌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확실한 아주 강경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중국 포위망, 중국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뭐 공공연히 지금 요즘 보면은 친중 종북 정부 정책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견이 한미 간에 크기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 자체가 지금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견을 좁히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백신 협력이 조율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그런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동맹,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이 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한미 협력을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굉장히 사실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이라든지 최근 청와대 발언 이런 걸 볼 때 계속 그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미대사, 또 정의용 외교장관들도 계속 그 지금 한미동맹을 조회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엄청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맹을 더 다져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쿼드 참여와 북핵 폐기를 분명히 하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걷어내고 가치 동맹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치 동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치 동맹,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사전체주의, 중국 같은 그런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 밸류 체인, 가치 동맹, 밸류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간다면은 당연히 미국과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밌는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강서청 칼럼인데,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할 일하고 할 말 한다. 그런 중국에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중국 큰 산이 우리는 작은 산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의 외교정책에 뭐 구동 존이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반복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없이 여기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하대를 당한 데 이어서 지금 뭐 사드를 빌미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도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떤 게임 같은 업체는 우리는 진출 못하고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든지, 지금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업수 여김을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북한과 중국과 합의만 쓰면 입 닫고 작아지는지 그런 평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몽상 외교다. 몽상 외교를 빨리 걷어치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이자가 바닥이 났다. 빈 접종실이 아주 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을 하던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서울과 각 지자체에서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의 백신이 사실상 질끔질끔 조금 접종하면서 계속 백신 바닥이 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연시켰는데 마침내 그나마 접종이 났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금 이게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이런 데서 정부 사과가 없다.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과가 오히려, 홍 총리 대행은 여름에 방역 완화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을 얘기하면서 백신이 많은 미국도 선택권이 없다는 거짓말을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특징은 엄청난 간과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도 사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책 전환이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소주승이라는 엄청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과 많은
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도산하고 해고돼서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라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도 사과나 정책 전환이 없고 오히려 그 책임자를 국책연구원장이 임명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국책연구원의 전 간부들이 반대 성명까지 내는 이런 난리까지 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지금 완전히 9.19 군사합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허물어져도 그렇고, 외교도 지금 완전 형편없이 고립된 외교를 가도, 사과나 정책 전환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입니다. 뉴욕은 지금 벌써 이제, 절강 같았던 뉴욕이 돌아왔다. 이제 눈치 안 보고 파티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발생수가 줄어들고요. 사망자 수 줄면서 백신 접종량은 증가하면서, 지금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접종 완료가 37%고, 1차 접종이 53% 완료함으로써 뉴욕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6.4%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일자리도 100만 개나 새 일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했던 미국판 다보스 밀컨 컨퍼런스나 CE에서 가전 전시회죠. 세계 최대의 가전 전자제품 전시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2022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빨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주택부문에서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 집을 팔 것이다. 6월 1일부터 양도세를 이제 무겁게 물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오히려 대래 매물이 줄고 집값은 오히려 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금 폭탄을 하면은 집을 내놓지 않겠느냐. 세금 폭탄에 온통 비밀과 불투명한 것이 공식과 산정 문제가 불공정 저항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식과 산정과 보이스 정책은 독립 운영해야 된다. 공식과 산정과 보이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혼란이 줄어들어서 독립 운영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 이 고이건 회장의 그 상속을 두고 정말 엄청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분에 행정안의 지분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생명의 10%를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아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이 그렇게 돼서 과거 0.06%에서 10.44%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삼성전자 지분은 똑같이 3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저는 생각에 조금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가져도 지금 보험업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3% 이상 지배할 수가 없는 지분을 가질 수가 없고 나머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왔어. 오히려 삼성생명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가 흔들릴 우려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배가 유산을 포함해서 1.63%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가 3%밖에 허용이 안 된다. 나머지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황금문날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힘을 실어준 데 비해서 가족의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황금문날을 했다는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주식은 약 15조 원 정도, 상속 지분만 한 6조 원 정도 돼서 한 15조 원 정도 되어서 이재용 부회장 내야 할 상속세만 2조 9천억 정도 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조 9천억을 어떻게 낼 것이냐? 결국은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더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만 점이 넘는 2만 3천여 점의 그야말로 국보급 미술들을 규정하는 걸 가지고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자 하는 문학의 100여 명의 건립 요청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울여 삼성가의 미술 안목에 대해서 한번 또 주목이 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자 호암 이병철부터 이병철 본인이 이제 서예를 즐기고 골동품 서예를 하다 보니까 서화와 고서화 도자기 골동품으로 확대되면서 아주 예술품을 수집해서 결국은 호암미술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이건희 회장도 아버지를 닮은 신면을 가지고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건희 전 회장의 누나 이건희 전 회장의 누나 이인희 전 한술 문화재단 이사장과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점거 수준의 안목을 가진 컬렉터라고 합니다. 강원도 문막에 산이라고 하는 종이 관련 예술 품 컬렉션이 아주 뛰어난 컬렉션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그 부인 홍라희 여사 전 라움 관장도 서울대 미대 재학 시절에 이미 국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수집가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 시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인사동을 드나들면서 수집 공부를 하고 안목을 높여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의 미술품 규정을 보면서 이건희 컬렉션 정말 이 방대한 규모와 높은 수준의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 보고에 이어서 문화 보고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국보급 미술뿐만 아니라 해외에 그야말로 해외에 아주 그냥 하나에 그냥 수백억씩 하는 정말 고가의 미술품들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우리나라에 미술관을 따로 설립해야 될 정도니까 이것이야말로 문화보급이죠. 이런 미술관을 하나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정말 예컨대 2차 대전 중에도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을 했지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을 꼽히는 그 미술관은 서로 양해하에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미술관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그 가치가 있고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이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2만 3천 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을 소장했다가 국가에 헌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존경에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일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지금 올랐고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만 소폭하라 그래고 비트코인은 어제 7% 상승을 해서 6,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6,842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전고점을 찍은 데 대한 부담으로 소폭 0.03% 하락하는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전 세계적으로 넘버 2인데 계속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비트코인 아성을 넘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스마트 계약에 활용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거의 아마 작년 3월 기준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한 7, 8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은 아마 15배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2배 정도 빠르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알트코인이 2만 개 정도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코인 마켓 캡에는 9,500개, 제가 오늘 아침 체크해보니 9,500개인데 아마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이 안 된 코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최대 거래소에는 5개,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프라이인데 비트프라이 5개만 상장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178개나 상장이 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상장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코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주먹구식으로 많이 상장을 해서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묻지마 상장을 하다가 상장 표기도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예컨대 금융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규 상장도 230개인데 상장 폐지도 99개입니다. 그럼 97개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빨리 제대로 좀 실체를 인정을 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나 지금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계좌 수는 250만 개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74만 개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죠. 업비트가 가장 큰 거래소인데, 업비트는 하루에 9조 4천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적금 부어서 결혼하고 집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코인을 마지막 재산 형성 수단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세대가 올해 신규 투자자가 20 세대가 33%, 30 세대가 31%, 40대가 19%. 그래서 2030, 40을 합하면 80%가 2030, 40이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다, 박성길 법무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나라가 투전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유령 취급하는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를 유령 취급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이 출현되었다 그런 얘기이고요. 이것이 과거에 갇힌 코인의 시선으로 19세기 붉은 깃발, 이게 이제 적기조례라고 그래서 과거에 1800년대 영국이 가장 먼저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자동차가 다니면은 그 당시에 마부들이 실직할 것을 두려워해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마부들보다 빨리 가면 깃발을 들고 가게 하고 자동차 앞에서 그 자동차는 그 깃발을 든 사람도 빨리 가면 안 되도록 하는 법이 이 우스꽝스러운 법이 몇십 년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독일로 넘어가서 오늘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벌써 비트 라이선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종의 허가제죠. 그런 걸 도입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자체를 유령 취급하고 아무런 업권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연간 거의 이게 연간 이게 230개가 상장이 되었다가 작년에 또 97개가 상장이 폐지하는 이런 혼란이 계속 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자격 코인들이 많이 상장돼서 투자자만 피해를 입히고 상장이 폐지되는 사태가 상장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 빨리 업권법을 마련하고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업계 언론에서 지금 업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암호화폐 출렁일 때마다 혼란만 반복되고 있다. 지금 특검법이 있지만 특검법은 자금 세탁 방지, 국제 자금 세탁 방지구의 권고에 의해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암호화폐와 NFT,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NFT,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NFT의 미국의 스타트업에 두 곳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국의 그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회사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암호화폐 개발자 플랫폼인 알케미와 암호화폐
지갑 개발했죠. 젠고가 모집한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및 NFT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매도 우려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어제 상승에 대한 반락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밝게 나오면서 어제 많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에 대한 어,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구리값이 급등했습니다. 10년 만에 구리값이 10년 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통 이제 구리값은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만큼 경제 전망을 밝게 어,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리값이 올라가자 지금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금속의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동안에 고 PER 수익에 대비해 주가가 높았던 그런 고 PER 성장주가 지금 줄줄이 공매도를 앞두고 미끄러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익이 개선되면서 지금 이제 8만 원 대인데 이것이 어,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8만 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조선이 다시 초호황을 보이면서 조선주가 계속 행진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4월달 물가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언론에서 4월 물가 상승률 29개월 만에 2%대에 도달했다고 하는 발표를 이례적으로 본래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뭐 바람직하다 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물가가 2%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금리 상승 결정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 경기는 아직도 좀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속에서 더구나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가 부채 때문에 올라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뭐 막걸리나 이런 것처럼 공깃밥처럼 이런 가격도 흔들리고 있고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6억 원 선을 두고 DSR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6억 원보다 조금 높으면 오히려 어, 대출을 적게 받아서 내 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3년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나 10년짜리 신용대출 심지어는 30년, 40년짜리 장기 모기지 은행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 시장이나 이런 실물 경제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리스크가 크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2030의 B투족, 비들레스 증시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B투족이 금리 부담이 증가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주에 보면 공공기관이 문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 지원을 10만 명이나 늘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10만 명이나 2010년에 32만 명이었는데 지금 43만 명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 원, 작년 말에 545조 원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공공이 17년 말에만 해도 495조였는데, 545조니까 550조가 증가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원이 10만 명이 늘어나고, 빚이 55조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규모 채용에다가 정책 사업들을 공공기관에 떠맡겨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무슨 예를 들어 한정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말썽이 난 일회치 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가 거의 100조 다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일회치 공사 부채가 124 내지 30조 정도 되고 한전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부채를 누가 갚느냐? 자체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되는 또 하나의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금 여당에서는 전부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이낙연은 신복지를 얘기하고 정세균은 또 기초자산을 얘기하고 게다가 뭐 최근에 총리 후보자가 된 김부겸도 기본소득 주장을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좌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도 바닥이 나서 재정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나 걱정할 정도가 된 상황 속에서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발등에 불을 재정건 녀석을 놔두고 기본소득에 매달릴 때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이제 전직 관료들은 기본소득 대신에 부고의소득세를 도입해야 된다.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부고의소득세에서 일정 기준에 보다 소득이 낮으면 오히려 좀 환급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도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을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결국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총수 지정이 안 되면서 결국은 국내외 간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국을 역차별하는 대기업 총수들을 뜯어고지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권에서도 이번에 쿠팡 논란으로 인해서 여권도 총수 지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역시 수요가 폭발해서 지금 삼성의 신설 라인에서 낸드를 양산해서 양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낸드 값이 한 달 새 26%나 폭등을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대만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오로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쑥쑥 커서 2030년이 되면은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2020년에는 1130만 대인데 앞으로 2030년 되면 2조 3천만 대 정도 될 거로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에서 수소 드론을 띄워서 긴급히 응급 환자를 이송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두산의 수소 드론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드론이 수소 연료를 쓰지 않은 드론들은 비행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두산에서 개발한 수소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수소 드론을 띄워서 긴급 환자를 이송을 하는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한국은 계속 합계 출산율이 0.9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한 고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안 나온다, 화장실 이용이 막혔다 등등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공정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가 만든 흐름이냐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안보 조직의 과도한 폭로로 인해서 지금 폭로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년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사 문제는 다 백년민주화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방위력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 군인들이 과연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각급 44개 학교에 보내준다는 그런 책들 중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3대 실습을 미화하는 그런 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집행한다는 정말 조직 교육감의 좌편향된 시각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친북, 종북 세력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말 이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사 대신 신화에 집착하는 정부. 신화는 무능력한 좌파들의 작품인데 실력을 키워 당당한 역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 승리자 역사를 부정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몰두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신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뭐 완전히 반지성주의가 팽배하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반지성주의 팽배하면서 전문가를 무시하고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조롱을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심지어는 하는 총재의 경제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너나 잘했어요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그 국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지성주의, 문재인 정부의 반지성주의.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엇거리 어떤 칼럼에서 지금 국가가 침해에 걸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정 담당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조롱이나 하고 전문가들 조롱하고 하는 그런 오히려 윽박지르고 하는 이런 지경이 된 이 국정 운영 시스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명 중 1명이 긱 노동자인데 단기 임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고용 안정 대책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긱 근로자는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직원을 분류하면 일단 고용보험 같은 걸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분류된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 상당히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EU에서 애플에 대해서 독과점 금지 규정을 위반에 대해서 최고 30조 원의 벌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제2의 마윈의 싹을 자르는 13개 핀테크 기업 마윈에 이어서 알리바바나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에 이어서 13개 핀테크 기업을 손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뭐 들리는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은 소위 말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중국 그걸 배경으로 지금 중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방에 자금줄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뭐 마윈이 옛날에 금융이 뭐 중국 금융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한마디 발언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중국이 급성장하던 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주말인데 불구하고 많은 무거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걱정도 이제 20일 앞으로다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삼성의 이건 회장의 무거운 상속세를 보면서 또그 재벌 총수 지정 문제 논란, 김범수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을 보면서 결국 이런 대기업을 바라보는 눈, 대기업을 그동안에 공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그런 그 시각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상속세라든지 총수 지정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히려 전문가들을 조롱하고 지금 윽박지르고 하면서 전부 이번에도 여당의 대권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기본소득이다, 심지어는 기본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좌편향돼 경제가 추락을 해도 정책 기조나 반성은 없고 사과는 없고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